회피형 연인을 안을 때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바로 포옹입니다. 포옹은 원래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랑의 언어여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안식처이지요. 세상의 무게가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손을 뻗게 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곳에 무사히 착륙하기를 기대합니다. 두 사람의 불안했던 신경계가 마침내 함께 깊은 숨을 내쉬며 그 깊고 고요한 안도감을 느끼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회피형 연인과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팔을 벌리고 다가가지만 안식처를 만나는 대신 보이지 않는 차갑고 꽁꽁 언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당신의 피부가 닿기도 전에 이미 그 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세하게 주저하는 모습,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는 움직임, 그리고 이어지는 포옹 그 자체. 그것은 서로 녹아드는 융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안아보려고 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가슴을 그들의 가슴에 밀착시켰지만 그들의 몸은 돌처럼 완전히 굳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숨을 참습니다. 당신의 상체와 그들의 상체 사이에 의도적으로 텅 빈 공기주머니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팔은 허공을 맴돌다 당신의 등을 기계적으로 2번 토닥입니다. 하나, 둘. 이것은 이제 알겠어. 여기서 끝내자, 나를 놓아줘라는 전세계 공통의 신호입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 당신은 숨이 막힐 듯한 거절의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포옹의 한가운데서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끔찍하게 뼈저린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머릿속에서 속삭임이 시작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내 손길을 이렇게 싫어할까? 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토록 압도적으로 외로운 일일까? 지금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연결되고자 하는 당신의 욕구는 너무나 정당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신체적 접촉과 맺는 관계가 근본적으로 부서져 버린 사람을 사랑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두려워하도록 학습된 언어로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그 연결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당신 내면의 애착 불안이 날카롭게 솟구칩니다. 그래서 당신은 비극적인 오판을 하고 맙니다. 그들의 신체적 거부가 그저 일시적인 벽일 뿐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꽉 안아준다면, 그 사람이 몸을 굳힐 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안고 있다면 결국 내 사랑에 굴복하고 마음을 열어줄 거야.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것은 회피형 연인을 안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가장 최악의 행동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의 신경계가 느끼기에 당신은 불타는 건물 안에 그들을 가두어 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피형 뇌의 그날 것 그대로의 잔인한 신경생물학 속으로 곧장 들어가 볼 것입니다. 포옹이 생물학적 위협으로 변해버리는 그 정확한 찰나의 순간을 해부해 볼 것입니다. 왜 당신의 손길이 그들에게 감옥처럼 느껴지는지 보여드리고, 그들이 진심으로 기꺼이 당신을 다시 안아주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규칙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뇌가 가진 날 것 그대로의 여과 없는 회로를 들여다봅시다. 안정형 애착을 가진 두 사람이 포옹할 때 아름다운 신경화학적 교향곡이 시작됩니다. 피부와 피부가 닿는 순간 뇌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대량으로 방출합니다. 그것은 혈류를 타고 흐르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안전해. 너는 집에 있어. 이제 긴장을 풀어도 좋아. 심장 박동이 동기화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강력하게 억제됩니다. 포옹은 무거운 해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안정형의 몸에게 주변의 경계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결이 곧 생존이라고 배운 안정형 뇌의 이야기입니다. 회피형 뇌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팔로 감쌀 때 당신은 그 똑같은 옥시토신이 분비되기를 기대합니다. 안도의 한숨을 기다리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신체적 친밀감에 대한 그들의 보상 회로는 고장나 있습니다. 당신에게 보상은 친밀함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안전함이라는 진짜 도파민의 충족은 오직 거리를 둘 때만 찾아옵니다. 그들의 뇌 깊은 곳에는 원시적인 알람벨인 편도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에게 포옹은 이 알람을 끄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회피형 사람에게 깊은 포옹은 그 알람벨을 벽에서 아예 뜯어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서 친밀함이란 안전한 항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친밀함은 침략이자 자아의 완전한 상실입니다. 포옹의 물리적인 구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말 그대로 누군가를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팔을 제어합니다. 그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퇴로를 차단합니다. 생존하기 위해 극단적인 독립성에 의존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방 안의 산소가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편도체는 사랑스러운 연인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율성에 대한 거대한 위협을 봅니다. 그래서 옥시토신 대신 그들의 뇌는 코르티솔을 쏟아냅니다. 신체에 아드레날린을 흘려보냅니다. 투쟁 도피 반응이 격렬하게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잔인한 현실입니다. 당신이 포옹에 진심을 다하며 그곳에 서 있는 동안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장 박동수가 치솟습니다. 근육에는 도망칠 준비를 하느라 피가 몰립니다. 그들의 호흡은 얕아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품 안에서 조용한 공황 발작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왜 그렇게 뻣뻣한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을 안고 있는 것이 왜 나무 판자를 안고 있는 것 같은지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경계가 위험해, 도망쳐, 이 구속을 깨부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으로서의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극으로서의 당신으로부터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당신은 코르티솔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귀청이 터질 듯한 그들의 내면의 알람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오직 차가움뿐이며 당신에게 녹아들기를 거부하는 연인의 그 절망적인 거리감뿐입니다. 그리고 불안형 연인이 그 거리감을 느낄 때 그들은 가장 최악의 행동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 끔찍하고 얼음 같은 뻣뻣함을 느낄 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감정적으로는 1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 자신의 신경계도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감정을 깊이 느끼거나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들의 회피는 당신에게 최고의 발작 버튼이 됩니다. 당신의 뇌는 그들의 신체적 경직성을 생물학적 반사가 아니라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거대한 네온 사인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가장 최악의 행동을 합니다. 당신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저는 이것을 강요된 포옹 혹은 꽉 쥐고 항복 받아내기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당신도 겪어본 적이 있을 테니 그 상황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포옹을 하러 다가갑니다. 그들은 몸을 굳힙니다. 그들은 이제 그만 놓아달라는 전 세계 공통의 신호인 텅 빈 등을 2번 토닥이는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놓아주는 대신 그들의 신체적 경계를 존중하는 대신 그것을 무시합니다. 당신은 계속 매달립니다. 팔을 조금 더 꽉 조입니다. 얼굴을 그들의 어깨에 깊숙이 파묻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양손을 깍지 껴서 물리적인 퇴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무의식적인 공황의 그 짧은 순간 동안 당신은 사랑으로 그들의 저항을 없애버리겠다고 결심합니다.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알기만 하면 돼. 안전하다고 느끼기만 하면 돼. 내가 충분히 오래 안고 있으면, 내가 물러서기를 거부하면 결국 이 사람의 벽은 무너질 거야. 결국 이 사람도 숨을 내쉬며 내 사랑에 항복할 거야. 근육이 마침내 긴장을 풀고 우리는 연결될 거야. 이것이 바로 강요된 포옹이며 회피형 연인이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신뢰마저 파괴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잔인하고 불편한 진실을 당신이 이해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연인을 위로하기 위해 안아주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사랑 많고 끈기 있는 연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완전히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서 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그들의 물리적인 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당신 내면에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거리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물학적 방어 기제를 내리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꽉 쥐고 항복 받아내기 전략은 사랑의 선물이 아닙니다. 회피형 연인에게 그것은 감정적 인질극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그들의 과각성된 위협 감지 뇌에 어떻게 번역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코르티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신경계가 한계에 달했다는 신호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등을 2번 토닥인 것은 나 압도당했어. 숨 쉴 공간이 필요해. 나를 놔줘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신호를 무시하고 더 세게 껴안을 때 당신은 그들이 가장 깊숙이 묻어두었던 절대적인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주는 꼴이 됩니다. 내 연인은 내 경계선을 신경 쓰지 않아. 내 연인의 감정적 욕구가 항상 나의 신체적 자율성을 집어삼킬 거야. 당신은 사실상 그들의 잠재의식에 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내가 필요로 하는 감정을 표현할 때까지 나는 너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너의 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나는 이 포옹 속에 너를 가두어 둘 거야. 그것은 숨이 막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애정으로 위장한 신문입니다. 회피형 연인에게 사랑과 의무는 종종 비극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포옹이 자유로운 선택에서 강제적인 요구사항으로 변하는 순간
당신의 기대라는 무거운 압박감이 그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들은 그저 얼어붙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내면으로 숨어버립니다. 당신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어둡고 접근 불가능한 요새 속으로 후퇴합니다. 당신은 결국 당신이 기다리던 그 육체적인 항복을 받아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몇 초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어깨가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연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능입니다. 그것은 이 덫과 싸우는 것이 오히려 덫을 더 조이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생명체의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육체적 수능을 주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그 방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강요된 포옹을 밀어붙일수록 그들의 몸은 당신의 접촉을 폭력으로 예상하도록 학습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의 품에 갇혔을 때 전개하는 끔찍한 신체적 방어 기제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그 압력을 가할 때, 강요된 포옹을 억지로 밀어붙이며 놓아주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연인의 내면에서 보이지 않는 깊은 붕괴를 일으킵니다. 저는 이것을 심리적 함정문 효과라고 부릅니다. 임상적으로는 신체적 비활성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인관계에서 당신이 경험하게 될 가장 고통스럽고 고립된 현상 중 하나입니다. 투쟁 도피 반응이 실패했을 때, 벗어나려는 미세한 시도가 무시당했을 때, 그리고 거대한 감정적 소모전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당신의 품에서 육체적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신경계는 파괴적인 계산을 내립니다. 싸우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비극적이게도 당신의 사랑스러운 손길인 그 위협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뇌는 전원을 뽑아버립니다. 그들을 함정문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당신의 팔이 그들을 꽉 껴안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해리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바로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당신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은 이미 그곳을 대피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연인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빈 껍데기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네킹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활성화의 미세한 신체적 메커니즘을 정확히 분해해 봅시다. 비록 당신이 그것을 표현할 단어는 몰랐을지라도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느껴본 적이 있을 테니까요. 첫째, 그들의 호흡을, 정확히는 갑작스럽고 섬뜩할 정도로 호흡이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회피형 연인이 포옹 속에 갇혔다고 느낄 때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거나 호흡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얕아져서 그들의 가슴이 당신의 가슴에 닿아 오르내리는 것을 멈춥니다. 왜 그럴까요? 깊은 호흡은 취약함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호흡은 서로의 신경계를 동기화시킵니다. 숨을 참음으로써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죽은 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협으로부터 투명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호흡의 리듬을 공유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의 자세가 만들어내는 구조를 느껴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에게 녹아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가 알파벳 A자 형태의 포옹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깊은 마음과 마음의 연결을 원하며 가슴을 그들에게 밀착시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능적으로 골반, 배, 그리고 몸의 중심부를 뒤로 뺍니다. 당신의 기분을 달래줄 수 있을 만큼만 어깨를 살짝 기대지만 그들의 중심은 텅 비어버립니다. 당신들 몸 사이에 있는 그 텅 빈 공기주머니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인 완충지대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감정적 차단을 보여주는 물리적 징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요 장기들, 가장 취약한 신체의 중심부가 닿지 않고 타협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팔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허리를 감싸거나 당신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팔은 허공을 맴돕니다. 그들의 손은 당신의 날개뼈 쪽에 평평하고 생명력 없이 얹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움켜쥐는 법이 없습니다. 무게감도 없습니다. 그저 죽은 무게일 뿐입니다. 당신이 이 함정문 효과를 느낄 때 당신의 즉각적인 본능은 그것을 당신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고통스러운 거절의 찌름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정말 너무 차가워. 나에게 벌을 주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사랑을 주지 않기로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신경생물학이 보여주는 가혹하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품에 안겨서 당신에게 어떻게 상처를 줄지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부교감 신경계 중 등쪽 미주신경 복합체가 신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몸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원시적인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동물이 포식자에게 잡혀서 도망칠 수 없을 때 몸에 힘이 빠집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친밀감에 대해 치유되지 않은 깊은 상처 때문에 당신의 회피형 연인의 뇌는 당신의 육체적 접근을 포식자로 분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놔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몸은 당신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규모의 비극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완전히 밀봉해버린 항아리에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격입니다. 당신은 유령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일까요? 왜 그들의 뇌는 사랑을 위협으로 분류하는 것일까요? 왜 단순한 사람의 포옹이 생물학적인 셧다운을 유발하는 것일까요? 당신이 안고 있는 그 유령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과거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들을 가장 처음 안아주었던 그 최초의 손길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안고 있는 그 유령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들을 향해 처음으로 뻗어왔던 그 손길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신경계에 새겨진 원래의 설계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안정형 애착을 가진 아이에게 양육자의 포옹은 안식처입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럽거나 너무 날카로울 때 부드럽게 내려앉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대가 없이 주어지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가로 절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연인은 그런 설계도를 얻지 못했습니다. 회피형 아이에게 신체적 접촉은 안정과 관련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대개 두 가지 파괴적인 현실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무서울 정도로 텅 빈 공허함이었거나 아니면 아이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공허함을 살펴봅시다. 크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압도되어 어머니나 아버지의 품이라는 물리적인 울타리를 바라며 울부짖는 어린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팔을 뻗지만 텅 빈 허공만 쥐게 됩니다. 아이를 맞이하는 것은 차가운 외면이거나 늘 바쁘고 딴 데 정신이 팔려있는 부모이거나 더 나쁘게는 짜증 섞인 반응입니다. 그만 좀 매달려. 가서 혼자 놀아. 넌 이제 안아달라고 하기엔 너무 컸어.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 속에서 아이의 뇌는 중력에 대한 잔인한 교훈을 배웁니다. 신체적인 덫을 찾아 손을 뻗는 것은 결국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을 부딪히는 결과만 낳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포옹을 바라는 순수하고 결백한 욕구가 깊은 수치심만을 가져온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쓰라린 거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는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살아남기 위해 회피형 아이는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그들은 심리적 절단을 감행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적 고통과 신체적 위로에 대한 욕구 사이의 연결고리를 의도적으로 끊어버립니다. 절대적이고 무시무시한 고립 속에서 스스로를 달래는 법을 터득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으며 이것은 종종 훨씬 더 교묘하게 아이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당신의 포옹이 왜 그들에게 말 그대로 덫처럼 느껴지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자아융합의 트라우마, 즉 아이를 갉아먹는 양육자의 트라우마입니다. 이 어린 시절에는 포옹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포옹은 아주 빈번했을지도 모릅니다. 겉보기에는 사랑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깊이 유독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육자가 아이의 불안을 달래주기 위해 아이를 안아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양육자는 자신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를 감정적 고무 젖꼭지처럼 사용하는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슬픔, 두려움, 외로움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어 아이를 숨막히고 절박하게 끌어안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에게 이 접촉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겁고 숨막히는 담요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자신의 작고 연약한 신경계를 갉아먹는 감정적 뱀파이어처럼 느껴집니다. 아이는 언어화할 수 없는 깊은 신체적 수준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 포옹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이 포옹은 일종의 노동이야. 내 몸은 어른의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어. 나는 움직일 수 없어. 내가 도망치면 저들은 무너져 내릴 것이고 나는 그 대가로 벌을 받게 될 테니까. 포옹은 인질극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착취당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몸은 신체적 친밀함이 개인적 자율성의 완전한 상실과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가까이 둔다는 것은 그들이 내 에너지를 빨아먹게 내버려 두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친밀함이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내 신체적 경계를 포기해야만 하는 위험한 거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20년 혹은 30년 후로 시간을 돌려봅시다. 당신은 부엌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연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다가가서 연인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꽉 안아줍니다. 당신은 안전한 항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편도체는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갉아먹던 양육자의 유령을 봅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사랑하는 연인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서 감정적 조절을 요구하려는 어른의 무섭고 숨막히는 무게를 느낄 뿐입니다. 당신이 강요된 포옹을 실행할 때
당신이 그들을 더 꽉 쥐고 그들이 긴장을 풀 때까지 놓아주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그들을 무너뜨렸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완벽하고 결점 없이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가장 깊고 어두운 두려움이 절대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잠재의식에 대고 당신이 연결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그들이 숨을 쉴 필요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해, 완전히 다른 두 어린 시절의 설계도가 빚어내는 이 비극적인 충돌은 파괴적인 신체적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관계의 토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는 악순환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경계를 배회하는 유령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거울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유독한 관계의 역학은 활발하게 참여하는 두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고통스러운 포옹의 한가운데서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어린 시절의 설계도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의 역할에 대해 아주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이 불안형 연인, 공감 능력자, 혹은 모든 것을 너무나 깊이 느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자신을 치유자로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랑이 그들의 두려움에 대한 궁극적인 해독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굳어질 때, 그 회피형 연인이 아주 미세하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설 때, 아직 치유되지 않은 당신 자신의 트라우마가 즉각적이고 공격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당신의 뇌는 논리적으로 저 사람은 신경계를 진정시킬 시간이 좀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는 저 사람이 나를 떠나고 있어. 나는 버림받고 있어.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릴 듯한 그 절대적인 공황의 순간에 당신은 포옹을 무기로 삼습니다. 당신이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순수하고 절박하게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가혹한 현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안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안심을 뜯어내기 위해 그들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몸을 온도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온도를 재기 위해 그들을 팔로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여전히 안전하며 버림받기 직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신체적 반응으로 증명하라고 무언의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안형과 회피형 사이의 신체적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공황 상태를 일으키는 파괴적인 피드백 루프입니다. 이 비극적인 춤의 메커니즘을 지켜보십시오. 그것은 수천 분의 1초 단위로 일어납니다. 그들은 약간의 압도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뒤로 뺍니다. 단 몇 센티미터의 물리적 공간을 만듭니다. 과각성된 당신의 신경계는 그 몇 센티미터를 감지하고 즉각 그것을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로 인식합니다. 당신의 애착 불안이 격렬하게 치솟습니다.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 상처에서 피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신은 앞으로 달려듭니다. 당신이 접촉을 시도합니다. 당신이 그물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설계도를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갉아먹던 양육자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앞으로 돌진할 때 그들의 편도체는 즉시 당신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집어삼키는 포식자가 됩니다. 그들의 에너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압도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은 함정문 효과를 가동합니다. 그들은 몸을 굳힙니다. 가슴을 안으로 비워냅니다. 호흡을 멈춥니다. 이제 당신은 벽을 안고 있습니다. 당신은 유령을 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물리적으로는 당신의 품에 있지만 에너지 차원에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당신의 공황 상태는 2배가 됩니다. 포옹이 효과가 없습니다. 온도계가 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안도감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강요된 포옹을 실행합니다. 더 꽉 쥐어짭니다. 더 오래 매달립니다. 유령을 억지로 물리적으로 몸집 안으로 다시 밀어넣으려 합니다. 당신이 세게 쥐어짤수록 그들은 더 큰 질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질식감을 느낄수록 그들은 심리적 요새 안으로 더 깊이 물러납니다. 그들이 더 깊이 물러날수록 당신은 더 세게 움켜셉니다. 이 완벽한 비극이 보이십니까? 당신들 두 사람은 모두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둘 다 물에 빠져 죽을까봐 두려워하며 똑같은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생존 전략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양립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치료제가 그들의 독약입니다. 신체적 근접성에 대한 당신의 절박한 욕구야말로 그들이 감정적으로 사라지도록 보장하는 바로 그 정확한 발작 버튼입니다. 결국 당신은 텅 빈 방에 혼자 서 있을 때보다 더 큰 버림받음을 느끼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꽉 그들을 끌어안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으면서 신체적 비활성화 상태로 가라앉는 동안 그들의 몸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제발 놔달라는 아주 작고 절박한 신호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당신 자신의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신호들을 완전히 오해하고 맙니다. 당신은 산소를 달라는 그들의 외침을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신호들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해독해 봅시다. 그 신호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풀어봅시다. 당신이 그들을 안으려고 할 때마다 겪는 특유의 고통스럽고 미세한 거절의 표현들을 돋보기를 대고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이 움직임 이면에 있는 생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포옹을 바라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움직임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수천 번도 넘게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항상 그것을 당신 내면의 불안이라는 언어로 번역해왔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정확하게 번역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하고 아마도 모든 사람이 가장 보편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2번 토닥이기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그들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깊이감과 평온함을 갈망하며 팔을 그들에게 두릅니다. 그런데 당신 자신의 신경계가 채 안정되기도 전에 거의 즉각적으로 그들의 손이 올라옵니다. 그 손은 당신의 위쪽 등에 안착하여 토닥입니다. 토닥, 토닥. 당신의 불안한 뇌에 이것은 몹시 거들먹거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은퇴 파티에서 별로 친하지 않은 직장 동료에게 건네는 영혼 없고 의무적인 포옹과 정확히 똑같이 느껴집니다. 마치 타이머가 울리면서 당신에게 할당된 애정의 시간이 끝났음을 방 안에 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됩니다. 세상에 너무나 큰 상처가 되죠. 하지만 단 1초의 짧은 순간만이라도 당신의 상처 너머를 바라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토닥임은 진짜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SOS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부하가 걸린 신경계에서 나오는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사행동입니다. 그 2번의 토닥임은 그들의 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각 수용치 초과, 산소 부족, 제발 분리 절차를 시작해줘. 그들은 말 그대로 기권을 선언하며 항복의 탭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레슬링 선수가 서브미션 기술에 걸렸을 때처럼 그들의 몸은 공황에 빠지지 않고서는 단 1초도 이 육체적 가침을 더 견딜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싫어서 토닥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숨이 막혀서 토닥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A자 형태의 기울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짧게 다루었지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해부해봐야 합니다. 당신은 포옹을 하러 들어갑니다. 깊은 마음의 연결을 구하며 가슴을 앞으로 밉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은 당신과 맞닿지 않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포옹이라는 의식을 치를 수 있을 만큼만 기울어지지만 그들의 골반은 급격히 뒤로 물러납니다. 그들의 배는 뒤로 당겨집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삼각형, 즉 알파벳 A자 형태를 만들어 당신과 그들의 상체의 맨 윗부분만이 접촉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왜 몸의 중심을 비워낼까요? 왜 당신과 그들 사이에 그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주머니를 남겨두는 것일까요? 인간의 몸 중심부에는 위, 심장, 폐와 같은 주요 장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배를 드러내는 것은 완벽하고 절대적인 복종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전적이고 흔들림 없는 신뢰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내어주는 것이 감정적 착취로 이어진다고 어린 시절 내내 배워온 회피형 연인에게 자신의 중심부를 내어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A자 형태를 만듦으로써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공기의 벽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취약한 신체 중심부가 완전히 타협되지 않은 채로 안전하게 남아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방패입니다. 자신의 자율성을 실제로 넘겨주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요구하는 신체적 접촉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팔 방패가 있습니다. 당신이 다가갔을 때 당신의 2팔이 포옹의 고리를 완전히 닿기도 전에 그들의 팔뚝 하나가 2사람의 몸 사이로 수평으로 쑥 들어옵니다. 또는 그들의 손이 당신의 이두박근 위에 단단히 놓여 당신이 딱 한 뼘 정도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그것은 무심해 보입니다. 심지어 애정 어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도로 조율된 잣대입니다. 그 팔은 구조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상으로 당신이 그들을 압박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물리적인 바리케이드입니다. 그것이 친밀감에 정확하고 타협 불가능한 경계선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이 오늘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삶을 바꿔놓을 잔인한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범죄 현장의 증거를 수집하듯 이 미세한 거절의 조각들을 모아왔습니다. 당신은 그 토닥임, 텅 빈 공간, 물리적인 바리케이드들을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증거로 삼아왔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녹아들 텐데.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아낀다면 나를 꼭 안아주고 싶어 할 텐데. 하지만 당신은 물고기가 나무에 오르는 능력으로 물고기를 판단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신경계의 기준을 깊은 트라우마를 가진 신경계에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체적 조정은 당신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측정하는 척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내면의 공포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그것은 압도적으로 밀려드는 감각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몸의 절박하고 자동적인 반사행동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개인적인 상처로 받아들일 때, 두 번 토닥이는 그 찌름이 당신이 근본적으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설득하도록 내버려둘 때, 당신은 그들의 공황 상태 위에 당신 자신의 무겁고 숨막히는 고통을 더하는 꼴이 됩니다. 당신은 그 포옹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신체적 경계선을 당신을 향한 감정적 결핍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존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차이를 볼 수 있을 때까지, 그 텅 빈 공기 주머니에 대한 그들의 깊은 생물학적 필요성을 이해할 때까지 당신은 결코 그들의 벽을 무너뜨리는 진짜 비밀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을 안게 만드는 비밀은 그 문을 어떻게 활짝 열어두는지 정확히 아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회피형 연인이 사랑과 아주 조금이라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 위한 근본적이고 절대적이며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체적 자율성이라고 부릅니다. 신체적 자율성이란 당신의 몸이 오직 당신의 것이라는 깊은 생물학적 소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체적 경계를 설정하는 유일한 주체가 바로 당신이라는 흔들림 없는 확신입니다.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에게 포옹은 이 자율성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잠시 하나가 되더라도 여전히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회피형 연인에게 포옹은 그 자율성에 대한 직접적이고 두려운 공격입니다. 어떤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장작불이 타오르고 조명은 부드러운, 너무나 아름답고 따뜻하며 초대받은 듯한 기분이 드는 방입니다. 안식처처럼 보이죠. 하지만 당신이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당신 등 뒤에서 문을 쾅 닫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자물쇠가 찰칵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의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불의 온기는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부드러운 조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뇌는 더 이상 그 방의 아름다움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전체 신경계는 단 하나의 끔찍한 현실에 온통 사로잡히게 됩니다. 떠날 수 없다. 당신은 갇혔습니다. 안식처가 감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강요된 포옹이 그들의 신경계에 느껴지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팔로 그들을 완전히 감쌀 때, 그들의 등 뒤에서 손가락을 깍지 껴서 신체적 감옥을 만들 때, 당신의 몸무게 전체를 그들의 가슴에 기대며 놓아주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문을 잠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퇴로를 없애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서 신체적 자율성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로가 사라질 때 그들의 편도체가 몸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쏟아붓는 사랑을 그들은 결코 느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뇌는 오직 어떻게 도망쳐야 할지에 대한 필사적이고 광적인 계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회피형 신경계가 가진 가장 거대하고 가슴 아픈 역설이 있습니다. 그들이 친밀함을 진정으로 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가까이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100% 확실하게 느낄 때뿐입니다. 자유는 연결을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포옹의 한가운데서조차 그들은 항상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느껴야만 합니다. 회피형 연인이 당신의 품에서 얼어붙는 것을 멈추게 하려면 당신은 접촉 안에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심리 기술을 마스터해야만 합니다. 그들을 짓누르거나 집어삼키지 않으면서 만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포옹의 고리를 완전히 닫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감옥을 만들며 그들의 등 뒤로 손가락을 깍지 끼지 않습니다. 포옹하는 한쪽 팔을 완전히 느슨하게 둡니다.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는 대신 약간 비스듬한 각도로 서서 그들의 중심부가 완전히 가로막히지 않게 합니다. 그들이 즉시 장애물 없이 뒤로 물러설 수 있는 명확한 물리적 경로를 열어둡니다. 퇴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덫이 없는 접촉을 제공할 때 그들의 뇌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육체적 감옥이 사라지면 코르티솔의 흐름도 멈춥니다. 그들의 편도체를 울리던 귀청이 터질 듯한 알람 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원시적인 뇌가 주변을 스캔하고 당신의 팔이 느슨한 것을 감지하고는 이렇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잠깐, 나는 인질이 아니야. 언제든 내가 원하면 물러설 수 있어.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
오직 그때서야 비로소 갇혔다는 공포가 가라앉고 나서야 그들의 신경계는 당신 피부의 따뜻함을 실제로 등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열린 문을 느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당신이 내어주는 애정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잔인한 진실이지만 당신은 이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회피형 연인은 당신이 그들을 끌어당기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당신에게 기대어 올 것입니다. 자유롭다는 인식이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을 낳습니다. 당신이 신체적 친밀감의 운전대를 그들에게 넘겨줄 때 이 접촉의 지속시간, 깊이, 그리고 경계를 통제하는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그들의 몸이 의심의 여지 없이 알게 될 때 접촉은 비로소 위협이 되는 것을 멈춥니다. 그것은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내내 모든 선택권을 빼앗겼던 사람에게 그들의 신체적 자율성을 되돌려주는 것은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치유가 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전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당신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신체적 어휘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몸에 반응하는 그들의 뇌 회로를 재배선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들을 어떻게 만져야 할까요? 생물학적 알람을 울리지 않으면서 그 얼어붙은 보이지 않는 장벽을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당신의 불안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신경계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급진적이고 완전히 직관에 반대되는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다가갔다 바로 물러나기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당신의 즉각적인 감정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아직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이 신경재활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과각성되고 깊이 겁에 질린 시스템에게 당신의 손이 그들을 묶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팔이 그들을 가두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가갔다 물러나기 규칙의 핵심 메커니즘은 생물학적인 허점 하나를 이용합니다. 바로 반응 시간입니다. 그들의 뇌에 있는 원시적인 위협 감지 센터인 편도체가 공황 반응을 완전히 가동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몇 초의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이 길고 깊고 오래 머무는 포옹을 시작할 때 당신은 그들의 뇌에 알람을 울리고 코르티솔을 쏟아내고 그들을 함정문 아래로 떨어뜨릴 충분한 시간을 주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터치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짧다면, 단 1초나 2초 정도만 지속된다면 당신은 레이더망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람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우회하는 것입니다. 다가갔다 바로 물러나기는 신체 접촉을 시작한 다음 그들이 갇혔다고 느낄 기회조차 갖기 전에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떨어지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먼저 접촉을 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머릿속으로 그려봅시다. 그들이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당신이 부엌에서 그들을 지나쳐 갑니다. 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는 강요된 포옹을 하는 대신 각본을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은 지나가면서 단순히 당신의 펴진 손을 그들의 등 중앙에 단단히 얹습니다. 안정적이고 중심을 잡아주는 부인할 수 없는 압력을 가합니다. 하나, 둘, 그리고 손을 맵니다. 계속 걸어갑니다.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돌아서서 미소 짓고 당신의 존재를 인정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접촉을 주었고 곧바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경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몸은 본능적으로 덫에 걸릴 것에 대비했습니다. 당신의 손이 그들의 등에 닿는 순간 그들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감정적 요구가 주는 무게를 예상하고 방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덫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떠났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육체적 온기를 주었고 동시에 열린 문을 건네주었습니다. 모두 정확히 같은 호흡 속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아주 깊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깨달음을 처리하게 됩니다. 내 연인이 나를 만졌어. 그런데 그 대가로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 나란히 서서 가볍게 어깨를 감싸는 포옹을 할 때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들의 주요 중심부는 완전히 열어둔 채로 팔에만 부드러운 압력을 가하며 다가가는 것입니다. 2초 동안 머물렀다가 뒤로 물러나십시오. 운전하는 동안 그들의 무릎 위에 짧고 따뜻하게 손을 얹을 때도 그들이 좌석에 짓눌렸다고 느끼기 전에 손을 거두십시오. 이 다가갔다 물러나기를 실행할 때마다 당신은 심각하게 고갈된 은행 계좌에 신뢰라는 작고 미세한 동전을 입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어떤 요구도 없는 신체적 접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말입니다. 당신의 손길이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생물학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져야겠습니다. 당신이 불안형 연인이라면 이 규칙을 지키는 것은 엄청난 고통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완전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깨에 손을 얹는 이 초의 시간은 당신의 불안한 애착을 절대 진정시켜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오래 머물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을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영혼이 녹아내릴 듯 깊은 포옹을 필사적으로 갈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통제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들의 안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위로받고자 하는 당신의 당면한 그 절박한 욕구를 기꺼이 희생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 온도를 재는 온도계로 그들을 사용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에 전념한다면 당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폭풍이 아니라 안전한 항구라는 것을 그들의 몸에 지속적으로 증명해낸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얼음이 갈라질 것입니다. A자 형태의 벽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어느 날 언제든 떠날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마침내 그들이 온전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손을 뻗어 당신을 끌어안게 될 것입니다. 친밀감.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아주 아름답고도 파괴적인 거짓말을 믿어왔습니다. 우리는 영화와 노래, 그리고 너무나 낭만화된 대중문화로부터 진정한 친밀감이란 하나로 융합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두 영혼이 매끄럽게 하나로 녹아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차가운 세상에 맞서 두 몸이 절대 깨지지 않는 절박한 포옹 속에 단단히 묶이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회피형 연인을 사랑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동화 같은 환상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산산조각 내야만 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당신이 정의한 친밀함 속으로 그들을 억지로 밀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포옹으로 위장하여 그들의 신경계를 적대적으로 인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완벽하게 가만히 서서 그들이 당신의 감정적 구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없이 그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불안이 필사적으로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옹할 때 두 사람의 몸 사이에 있는 얼어붙은 그 공기 주머니를 보면서 그 공간이 거절이 아님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경계선입니다. 생물학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존중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세운 보이지 않는 벽을 존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상처받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높고 가장 깊은 형태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이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실제로 주기 위해서는 당신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힘든 일을 해내야 합니다. 당신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당신 내면의 근본적인 자존감을 그들의 신경계에 외주주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존재에 대해 스스로 괜찮다고 느끼기 위한 허가증으로 그들의 신체적 접촉을 사용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지금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인간으로서 당신의 가치, 당신이 사랑받아 마땅하다는 그 근본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당신을 얼마나 꽉 안아주는지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가까이 끌어당기는지 아니면 등을 두 번 토닥이는지에 따라 측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깊이 묻어둔 채 치유되지 않은 당신의 유기 불안을 달래기 위해 그들의 몸을 사용하는 한 당신은 결코 절대 그들에게 안전한 항구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들이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폭풍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불안한 설계도를 치유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를 스스로 안아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그들에게 구걸해왔던 절대 부서지지 않는 그 텀이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형과 회피형 역학이 가진 그 잔인하고 아름다우며 피할 수 없는 역설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살기 위해 그들의 접촉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그들의 몸이 마침내 당신에게 그것을 내어줄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확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요구를 내려놓으십시오. 신문을 멈추십시오. 방으로 들어가는 그 무거운 금속문을 활짝 열어두십시오. 당신들 사이의 텅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은 욕구들이 싸우는 끔찍한 전쟁터가 아니라 신뢰의 다리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마침내 유령을 가두려는 시도를 멈출 때 당신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성찰이 당신이 붙잡고 있던 환상들을 깨뜨렸다면 당신이 주는 사랑의 손길이 사실은 그들의 생존 모드를 자극하고 있었다는 그 조용한 생물학적 전쟁을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다면 이 거울 앞에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치유의 거울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 불편하지만 현실적인 심리학적 진실이 그저 듣기 좋은 동화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리즘에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끄기 전에 아래 댓글창으로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스러운 손길이 그들의 생존 모드를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정확히 그 순간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슬픔을 나누어 주세요. 그곳에 있는 다른 목소리들을 보며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무겁고 불가능한 짐을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한 걸음 물러서서 호흡하고 문을 열어두십시오. 그리고 거울이 치유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